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승원님의 동학제 제1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13편에서 도인과 스님의 언쟁이 있었지요. 홍순서 집강은 무예 스님에게 중생들은 양가죽을 들러쓴 늑대나 호랭이들한테 먹히고 있는데 산중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극락왕생들을 하실 거냐고 묻고, 무예 스님은 부처님의 도는 이제 고목이 되었으나 그 고목에서 새 움이 돋아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동학이라고 답하지요. 디딜방앗건만 해도 그 움이 엄동설한 때문에 제대로 자랄지 몰라서 그 움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무예 스님은 말합니다. 그들이 떠난 뒤 바오와 우아미 형제의 다툼이 시작되었는데 그 싸움 속으로 함께 갑니다. 제1권 산호의 딸. 무엇이 어쩌고째? 이우암이 얼굴을 험상궂게 일그러뜨리며 이바우를 노려보았다. 어머니가 진저리를 치면서 경악했다. 와, 다음에 이것이 뭔 소리다냐? 바우야, 너 그것이 뭔 소리라고 그런 말을 함부로 입에 담고 있냐? 달이 나오면 뭐 나왔다고 하는 세상인데 그것이 뭔 소리라냐? 이 사람아, 혹시라도 남들이 너희 동생한테 그런 비늘때를 입히려고 들어도 앞장서서 말려야 할 내가 그것이 뭔 소리냐? 어머니, 그것이 사실인 것을 어떻게 알 것이오? 이 자식이 그날 밤에 돌발을 봐가지고 들어와서 억부각시방에 뛰어드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하게 봤소. 천하의 무도한 이 자식은 절대로 살려두어선 안 돼요. 내 손으로 때려 죽이든지 관아에 발굴을 해서 곤장밥을 만들든지 해야 합니다. 이바우는 당당하게 말했다. 그가 세상을 결단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앞에 있는 동생 이우암을 결단내는 것이 곧 그것이었다. 그를 가로막고 있는 것도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었다. 동생 이우암일 뿐이었다.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이 이우암인 것이다. 어머니, 아버지도 빼앗아갔고 주위의 사랑도 햇빛도 모두 빼앗아갔다. 그래, 알아서 해. 이 자리에서 쳐 죽이든지 발굴을 해서 죽이든지 어디 한번 당신 마음대로 해봐. 나는 형도 뭣도 없어. 사실은 애초부터 나는 당신을 형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100번도 더 들곤 했어. 그렇지만 더러운 형제간의 천륜 때문에 형이라고 부르면서 모시고 살아온 것이여. 당신한테는 아버지도 없고 동생도 없고 아내도 없고 오직 당신 한 목숨뿐이야. 당신 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성씨도 갈아버리고 싶고 각시도 팔아먹고 동생도 발굴을 해서 곤장밥을 만들고 싶은 것이여. 그래, 어디 마음대로 해봐. 그렇게 하기 전에 당신은 이 우암이 손판에 명줄이 어긋나고 말 것이라고. 이우암은 이바우의 손목을 비틀어 젖히면서 소리쳤다. 아이고, 내 손목 부러지네. 이바우가 마침내 비명을 질렀다. 그러면서 발악을 했다. 이우암의 얼굴을 이마로 받으려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윗몸을 위로 솟구쳐 올렸다. 몇 번이든지 그 짓을 반복했지만 거듭 실패를 했다. 이우암이 워낙 단단히 그의 손목을 붙잡아 누르고 있었다. 어머니까지 매달려 있었다.
이바우는 갑자기 몸에 힘을 풀었다. 이때껏 틀어잡고 있던 이유암의 멱살을 놓아버렸다. 이유암이 손목을 붙잡고 용을 쓰고 있는 한 그는 움쭉달싹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몸에 힘을 풀어버린 것은 이제 너한테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을 테니 손목을 놓아달라는 뜻이었다. 말하자면 너의 힘에 굴복을 한다는 뜻이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순간적인 계략이었다. 이유암이 승리감에 취한 채 거연히 그의 손목을 놓고 물러앉았을 때 기습하려는 것이었다. 야비하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는 그렇게라도 동생한테 복수를 해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너 형이 멱살 놓았다. 너도 얼른 이 손목 놔라. 어머니가 이유암에게 말했다. 이유암은 그의 멱살을 놓고 맥을 풀어버린 형을 보면서 일순간 승리감에 젖어들었다. 그렇지만 곧 맥을 풀어버린 형이 가엾어졌다. 형에게 막말을 한 것도 후회되었다. 형은 왜소했다. 형이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듯 싶기만 하면 화해를 하리라고 이유암은 생각했다. 그의 마음은 물로 된 마음이었다. 이유암이 형의 손목을 놓았다. 그 순간 맥을 풀고 늘어진 듯 싶던 이바우가 화다닥 뛰어 일어났다. 이유암의 멱살을 훔쳐 잡자마자 코와 입술을 향해 이마를 거듭 날렸다. 이유암은 눈에서 불이 번쩍했다. 어지러움이 느껴졌다. 그의 코에서 뜨거운 피가 흘렀다. 이 자식, 기운만 세면 어른인 줄 아냐? 힘이 센 놈, 눈에는 형도 안 보이고 세상도 법도도 안 보이냐? 이바우는 벌떡 일어나 이유암의 옆구리와 배를 걷어찼다. 주먹으로 치고 머리채를 휘어잡아 틀었다. 어머니가 이바우의 허리를 잡고 늘어지면서 소리쳤다. 바우야, 너 어찌 이러냐? 너희 동생이 싸움 그만하려고 놓아주니까 새삼스럽게 왜 이러냐? 이바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유암을 두들겨 팼다. 이유암은 이바우가 야비한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다. 형 이바우한테는 늘 그런 방법으로 두들겨 맞아 보았다. 그는 미리 두 팔과 손으로 머리와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의 머리채에 감아진 이바우의 손목을 움켜잡고 비틀었다. 이바우가 머리채를 놓았다. 이유암은 모로 넘어져 한 바퀴 뒹굴면서 이바우의 한쪽 발목을 잡아당겼다. 이바우가 넘어졌다. 이유암은 이바우의 발목 둘을 잡아 끌면서 거정문 밖으로 나갔다. 이바우의 상체가 대돌 위로 떨어졌다. 이유암은 엉덩이에 덜 아문 상처가 캥겼다. 사립 앞으로 갔다. 그때 골목길로 천천히 걸어가는 그림자 하나를 보았다. 어쩌면 그것이 지역보일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지역보는 조금 전에 이바우가 한 말들을 다 엿들었을 것이다. 조금 전에 이바우는 이 자식이 억보 각시방에 뛰어드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소. 하고 말을 했던 것이다. 매파. 이바우의 어머니 장산댁은 중촌의 유자나무집 우산인에게로 달려가서 이유암의 색식감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유함이 지역보이 안에 별림이를 넘본 것이 자기의 잘못이라고 장산댁은 생각했다. 이유함한테 진즉 짝을 지어 주어야 하는 것이었다. 이유함은 조숙했다. 이에 정월의 대보름에는 씨름판을 휩쓸었다. 이유함이 음양의 이치를 안 것은 벌써 오래전의 일일 터였다. 유자나무집 우산인에는 중매를 잘 섰다. 마치 처녀 총각들의 짝을 지어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았다. 우산인에는 마침 잘 되었다고 말했다. 꼬시리가 작은 며느리로 어떻겠느냐고 했다. 꼬시리는 회령진 나름머리의 주막집 처녀였다. 사실은 꼬시리가 그 주막집의 친딸이 아니었다. 최장수가 맡겨놓고 가서 찾으러 오지 않아 그 집의 수양딸이 된 것이었다. 주막집 김닷줄이 내외는 자식이 없었다. 그들 내외는 한 해 전 이순에 접어들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대릴 사위를 구하고 있었다. 마땅한 자리가 나타나지 않자 꼬시리는 20살이 꽉 찼다. 이유함은 꼬시리를 잘 알았다. 몇 차례 주막집을 들랑거리면서 보았다. 손님들이 붐빌 때면 꼬시리가 술병을 들어다 주기도 하는 것이었다. 주막집에서 닳고 다른 꼬시리는 규수답지 않게 경망스러웠다. 낙가죽도 밴들밴들했다. 남정네들이 수작을 걸어도 성을 내지 않았다. 손님들은 그녀의 손목을 잡아보기도 하고 엉덩이를 슬쩍 두들기기도 했다. 그러면 꼬시리는 헬끔 손님을 노려보아 주고는 돌아가 버리곤 했다. 그날 저녁 늦게 유자나무집 우산인에는 이유함의 집에 왔다. 그녀는 신바람이 나 있었다. 치맛귀에 바람이 일도록 휘젓고 달려온 것이었다. 중매장이 노릇이라는 것이 원래 잘하면 호적삼 하나를 얻어 입을 수 있지만 잘못하면 뺨이 석대인 것이었다. 우산인에는 그 말 많은 일을 위하여 몸을 숫제 내던졌다. 입이 걸었다. 중매가 성립되도록 하기 위해 거짓말을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슬쩍 잘하여 넘기곤 하는 것이었다. 남정네 덕을 못 보고 산다고 여느 때 자기 남정네 타박을 노골적으로 하곤 하는 우산네였다. 남정네 오도추리는 30대 초반부터 잔병치레만 골라가며 하는 위인이었다. 빼빼 마른 데다가 얼굴이 창백했다. 그것은 여편네인 우산이네가 너무 색을 밝힌 까닭이라고들 했다. 항상 남정네 하는 짓을 숨에 차지 않아 하면서 내 주장을 하며 사는 우산이네는 세상의 선남 선녀들을 짝지어주는 일로서 스스로의 잘못 만난 짝에 대한 불만을 삭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중매를 위해서는 자기의 100가지 일을 다 제쳐놓고 양쪽 집에 사립이 닳고 닳게 쫓아다니곤 하는 것이었다. 우산이네는 마당 가장자리에서 장센댁에게 귀옛말을 하였다. 그것이 방 안에 있는 이유함의 귀에도 다 들렸다. 주막집 내외의 말을 할 것도 없고 당사자인 꼬시리도 아주 좋아하는 눈치라고 우산이네는 말했다. 꼬시리하고 짝을 맞춰주기만 하면은 우함이의 앞날은 그냥 초가 울뚫러란 나락실은 들판같이 편편하고 고기 때 득실거리는 칠산바다같이 장창하게 될 것이로구만.
우산이네는 호들갑을 떨었다. 주막집 김다줄이는 할부자요. 일본 은전도 꽤나 많이 모아둔 모양이더라고요. 그 돈으로 논밭을 장만하기로 들면은 수문하면 맞이기는 상토 가운데 상토로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이란 말이오. 우아미가 그리로 장가를 들면은 그 재산이 다 어디로 가겠어? 가난에 찌든 장산댁은 혹했다. 꼬시리하고 이우암하고 짝이 되기만 하면 가난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 참봉집에서 생종살이를 하고 있는 며느리를 구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싶었다. 우산이네가 돌아간 뒤에 장산댁은 거정문을 들치고 들어갔다. 이유암한테 나룻머리 주막집 꼬시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오히려 우산이네의 말보다 배쯤으로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실수. 난 장가 안 가고 살 것이오. 장산댁은 왜 장가를 안 간다는 것이냐고 애다른 소리를 했다. 꼬시리 같은 자리는 흔하지 않다고 달랬다. 주막집 김다줄 내외는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이니까 그때는 주막집의 모든 것이 다 대릴 사유의 차지가 된다고 말했다. 이우암은 장산댁의 말대로 꼬시리한테 장가를 드는 자기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새각시 옷에 쪽두리를 쓴 꼬시리의 얼굴을 떠올렸다. 꼬시리는 여느 때 얼굴이 붉었다. 머리칼들이 꼬실꼬실했다. 얼굴이 동글납작하고 체구가 작으면서도 단단했다. 그녀는 지난 대보름 날밤의 씨름판에도 얼굴을 내밀었다. 덕산 뜸의 안악들 틈에 섞여 구슬부러 온 것이었다. 씨름판에서는 장산뜸의 코부리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덤볐다. 지난 해에는 코부리가 송아지를 끌고 간 것이었다. 이유암과 코부리가 삿발을 잡는 동안 구경꾼들은 숨을 죽였다. 코부리는 이름난 씨름꾼이었다. 한창 시절에 그는 고읍과 읍내와 곰제와 해창과 강진, 마량포와 칠량, 봉황의 씨름판까지 휩쓸고 다녔었다. 이제는 그도 늙었다. 32살이었다. 그래도 대흥과 회령진 안에서는 그를 꺾을 장사가 나타나지를 않았다. 작은 아기 씨름에서부터 실꾼들의 큰 씨름까지를 내내 지켜보고 있던 코부리는 이우암의 튼실한 몸매와 씨름 솜씨에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우암의 씨름 정도라면 한번 힘을 써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옷을 벗어던졌다. 이우암이 아니었으면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아예 옷도 벗지 않을 생각이었던 것이다. 코부리의 장기는 배지기와 잡치기였다. 왼 배지기, 오른 배지기를 자유자재로 가져다가 썼다. 만일 그게 실패할 경우에는 상대를 놓는 순간 밀어치기로 간단히 요리하곤 하는 것이었다. 바깥다리 후리기나 안다리 후리기로 마무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우암은 코부리의 배지기를 잘 알고 있었다. 이우암에게 타고난 기민성과 순발력이 있었다. 거기에 힘이 있었다. 이제 19살이지만 한다 하는 어른들을 들었다가 놓았다가 할 힘을 가지고 있었다. 어린 시절에 그는 장터에서 사당패들의 살판쇠 노름을 많이 보았고
그것을 늘 흉내내곤 한 것이었다. 앞으로 걸어가거나 뒷걸음질을 치다가 손을 짚고 한번 공중회전을 하고 바로 서는 앞 곤두와 뒷 곤두는 보통으로 하는 것이었고, 달려가다가 손을 짚지 않고 하는 번개 곤두도 하였고, 껑충껑충 위로 뛰다가 몸을 틀어 공중회전을 하고 바로 서는 살판이라는 것도 하였다. 자반 뒤집기나 팔걸음이나 외팔곤두의 흉내도 내곤 했다. 그 까닭으로 이우암은 몸집이 큰 사람 나름으로서는 보통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몸이 유연하고 날쌔다. 덤벼오는 장사들 6명을 물리치고 마지막으로 코브리를 만난 이우암은 지칠 만큼 지쳐 있었다. 그렇지만 송아지를 끌어가면 어차피 코브리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래판 한복판에서 삿발을 잡았다. 그것을 잡는 동안이 길고 지리했다. 한데 씨름은 참으로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말았다. 마치 코브리가 이우암한테 일부러 져주기라도 한 듯 힘 한 번도 써보지를 못하고 뒤로 주저앉고 만 것이었다. 웬 배지기를 하려다가 이우암의 안달이 걸기에 당한 것이었다. 코브리와 이우암은 한 판을 더 붙었다. 마지막 상씨름인 까닭이었다. 둘째 판에서도 코브리는 마찬가지로 힘을 쓰지 못하고 모로 쓰러졌다. 이번에도 꾀를 먼저 쓴 것은 코브리였다. 코브리는 오른배지기를 하는 채 하다가 잡치기를 시도했는데 이우암이 되치기를 하는 통에 또 당한 것이었다. 코브리가 힘없이 넘어지는 순간 덕산과 장산뜸의 사람들은 넋을 빼고 있었지만 이우암을 응원하는 새터말과 큰 동네와 회령진 사람들은 널 뛰듯이 뛰면서 아우성을 쳐댔다. 아낙네들 가운데는 눈물을 훔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꼬시리는 울다가 웃다가 했다. 이우암은 여의 아낙 가슴에 얼굴을 들이밀면서 우는 꼬시리의 모습을 얼핏 보았던 것이다. 생판 모르는 남자가 씨름을 해서 이기는데 제가 왜 울고 웃고 지랄을 친단 말인가. 하긴 꼬시리가 전혀 싫은 것은 아니었다. 젊은 여자가 자기를 좋아한다는데 싫어할 남자들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지만 결혼 상대로서 꼬시리는 적당하지 않다고 이우암은 생각했다. 자기에게는 별림이가 있는 것이었다. 별림이가 아니라면 그 별림이를 빼다가 박아놓은 것 같은 얼굴에다가 그만한 키에다가 그만한 몸집에다가 꼭 그러한 때깔을 가진 여자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별림이를 닮은 여자라고 할지라도 싫었다. 자기하고 평생도록 짝지어 살아야 할 여자는 반드시 별림이어야 하는 것이었다. 전석군 만석군 부자의 딸이라고 해도 나는 싫소. 또다시 장가 이야기를 하면 아주 집을 나가버릴 것이오. 이우암은 볼멘 소리를 했다. 어머니 장산댁은 고삐를 바투 잡아 죄었다. 아이고, 그러면은 일례 총각으로 살다가 몽달 귀신이 될 것이냐? 몽달 귀신은 죽어서 물에 밥도 못 얻어먹는단다. 좋은 자리 났을 때 얼렁뚱땅 혼례를 치러버리자. 응? 사람은 사내고 계집이고 간에 때가 되면 짝을 지어야 살았은 법이여.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계집은 삼신할미가 동하게 되고 사내는 몽달귀가 붙게 되는 법이요. 그리 되면은 남의 계집을 넘보게 되고 인력은 어찌할 수 없는 참말로 기막힌 일들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벌어진단다. 더러운 구설수가 끊일 날이 없게 된다. 억센 마을에서는 애매한 비늘대를 입고 덕성물이 몰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다. 늙은 총각은 지나가다가 남의 각시 젖가슴만 등에 어겨봐도 그 각시 손목을 잡았다는 말이 나돌아버리는 세상이란 말이다. 괜히 딴 생각 버리고 나름머리 그 교수한테로 정해버리자. 사성을 보낼라니까 그리 알고 있거라. 주막집 교수라고 흉어물을 할 줄 몰라도 사람 하나 깨끗하고 얌전하면 됐지. 그 교수 눈이 하나 없냐? 귀가 하나 없냐? 입이 비뚤어졌냐? 다리를 절렁거리냐? 반편이냐 벙어리냐? 소경이냐? 나도 서너 차례 보았는데 만구에 뚝뚝하고 살림 잘하고 아기 펑펑 잘나게 생겼더라. 복도 많고 마음씨도 곱고 형제간에 우애도 하게 생겼고 세상 눈치도 가릴 줄 알고 내 짝으로는 안성맞춤이겠더라. 그렇게 좋으면은 어머니가 그리로 장가두시오. 이유함은 무뚝뚝하게 쏘아붙였다. 그래, 내가 불알만 달렸고 내 나이 또래만 되었으면 그 꾸실이 보쌈이라도 해다가 살고 싶더라. 장산댁은 웃음 섞인 소리로 너스레를 떨었다. 이유함은 모로 돌아 누웠다. 중치가 막혔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내일부터는 고기잡이를 다시 나가리라고 생각했다. 아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자. 아버지는 어디에 계실까? 어디서 돌아가셨을까? 무예 스님을 찾아가면 알 수 있을지 모른다. 눈을 힘주어 감았다. 별님이를 어떻게 하고 아버지를 찾아간단 말인가? 어머니의 말대로 꼬실이라는 그 가시니하고 혼례를 치러버릴까? 별님이한테 마음 주지 말고 눈 내리뜨고 꼬실이하고 살림을 차리고 아기도 낳고 그렇게 살아갈까? 별님이는 이미 억보하고 짝이 지어진 여자가 아닌가? 쳐다보아도 따먹을 수 없는 과일이 아닌가? 왜 못 따먹어? 이미 따먹지 않았는가? 이유함은 억울하고 슬픈 생각이 들었다. 몸을 벌떡 일으켰다. 자기는 죽어도 별님이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로 결정을 해버리자. 어머니는 이유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울려. 동임 김동수가 이바우를 찾아왔다. 이바우는 밤물 때 고기를 잡아가지고 들어와 잡고기 넣어 쓴 죽을 한 그릇 들이마시고 난 참이었다. 달섬과 순한예는 잠이 들지 않았다. 이바우가 물린 죽그릇을 개걸스럽게 핥아먹었다. 이유함은 잠이 든 채 하고 누워 있었다. 동임 김동수는 이바우가 들어오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거정문을 들치고 들어섰다. 하고 헛목을 다듬으면서 아랫목에 앉아 두 손을 사타구니 속에 깊이 찔렀다. 허리가 굽어 있었다. 솥의 기름불을 향해 눈을 끔벅거렸다. 큰일 반이 하나 벌어졌네. 이 일을 자네하고 나하고 둘이서 맡아 하라시는 참복 나으리 분부시네. 장산댁이 밥상을 내가면서 동임 김동수의 얼굴을 흘끗 살폈다.
동임 김동수는 여느 때와 달리 말을 떠듬거렸다. 그것은 무슨 암수를 쓰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여느 때 미련스럽고 멍청스러운 채 하면서도 자기의 실속을 속속들이 채우곤 하는 위인이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무슨 일인가를 위하여 만만하지 않은 누군가를 앞장 세우고자 할 때 그는 그렇듯 말을 떠듬거리면서 내뱉곤 하는 것이었다. 꽃 피고 새가 올 때 참복 나으리가 만호 장군님을 한번 이리로 모실 모양인데 정자가 마땅치가 않다는 것이여. 그때는 근동의 모든 양반님네들이 다 모여들 모양이구만. 동네 체면도 체면이고 하니까 내가에 있는 그 정자를 운치 있게 한번 꾸며보라는 것이여. 어떻게 꾸며보라는 것이오? 아니 그 정자가 어째서요? 저 지난해에 온 산에 있는 참꽃나무, 개꽃나무들을 다 캐다가 그 정자 주위에다가 심었잖아요. 봄이면 꽃이 좋다고 복숭아 나무도 심고 백일홍도 옮겨다가 심고 동백도 심고 겨울철이면 더 새파라지는 산난초라는 것도 옮겨오고 괴수나무도 갖다가 심고 노간주나무도 둘러 심어놓고 그랬잖아요. 옮겨간 윤만호 장군이 그것을 보고 벌어진 입을 다물 줄 몰랐다면서요. 그쯤이면 되었지. 거기다가 무엇을 더 꾸민단 말이오. 이바우가 동임 김동수에게 대들듯이 말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대들자는 것이 아니었다. 무엇을 대관절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인지를 성급하게 알고 싶어 그러는 것뿐이었다. 아이고, 또 동네방네 사람들한테 무슨 욕을 얼마나 얻어먹으려고 그 일판을 벌이는 것이냐. 재작년에 한번 그 일을 그렇게 들썩거려서 마무리했으면 말지. 목구멍에 풀칠하고 살기에도 숨이 헐떡거려지는 방국에 무슨 울력은 또 붙이려고 그런단 말인고. 장산댁이 거정문 밖에서 혼잣말처럼 짓거려댔다. 그 소리를 동임 김동수도 듣고 이바우도 들었다. 잠이 든 채 하고 있는 이우암도 들었다. 그들은 장산댁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동임 김동수가 말했다. 다리도 놓고 연못도 만들고 거기다가 연꽃도 심고 고기도 키우고 그래가지고 낚시질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구먼. 대나무도 심어서 달밤이면은 그림자가 극하게 정자 난간에 드리워지도록 하라는 것이오. 지난번에 정자 만들 때도 어려움이 참 많았는데 이번에는 참말로 힘들게 생겼구먼. 그렇다고 참복 나으리의 분부를 거역할 수도 없는 형편이란 말이여. 내가 무슨 힘이 있는가? 동네 사람들이 내 말을 어디 말같이 여기는가? 이바우 자네만 믿네. 참복 나으리도 지난번 그 역사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모두 이바우 자네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 알고 있네. 지난번에도 동임 김동수는 이바우를 앞장 세웠었다. 이바우가 앞장을 서는 일에는 감히 어느 누가 맞서 반대를 하고 나서지를 않았다. 아버지 이마동의 그늘도 그늘이고 동생 이우암의 밑받침도 있기 때문이었다. 혀를 맞물고 살다시피 하는 지역보의 영향도 있었다. 이바우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자기가 동임 김동수한테 말려들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김동수의 말을 따돌릴 수는 없었다. 이번에도 김동수의 부추김에 따라 정자 주변 꾸미는 일에 앞장서지 않을 수 없었다.
참복 나으리가 알 것을 다 알아버렸네. 동임 김동수는 감추고 있던 비도 같은 이 말을 슬쩍 꺼냈다. 이바우는 가슴이 꿈쩍했다. 이바우는 늘 그렇게 동임이 꺼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꿈쩍꿈쩍 놀라면서 살아오고 있었다. 이바우는 가슴을 조이면서 동임 김동수의 얼굴을 살폈다. 김동수는 이바우가 그렇게 놀라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김동수는 윗몸을 한동안 양옆으로 흔들다가 말을 꺼냈다. 디딜방아 누아 찌어댄 것 말이여. 이바우는 눈앞이 아찔했다. 아이고, 난리는 나버렸구먼. 그는 절망 어린 소리로 말했다. 그는 빠져나갈 구멍을 이미 뚫어놓은 바이지만 동생 이우암이 디딜방아를 만들어 얼마 동안 찌어댄 것은 사실이었다. 제발 그 일이 시끄럽게 확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내가 애시당초 무엇이라고 하던가. 그놈의 디딜방아가 사람들 여러 때려잡을 것이라고 한던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것을 왜 그렇게 너도 나도 만들고 그 지랄들이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복 나으리는 자기가 만호한테 입을 뻥끗하기만 하면은 모두들 초두검들이 될 것이지만은 동네 인심을 생각하여 입을 굳게 닫고 있겠다는 것이라. 그 대가로 동네 사람들이 정자 주의를 곱게 꾸며주기를 바라는 눈치여. 이바우는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양반이라는 자가 어쩌면 그렇게도 야비하단 말인가. 근동의 주민들이 모두 디딜방아를 만들어 만호를 저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만호한테 귀뜸을 해주지 않는 대신에 자기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인가. 그러나 고참봉의 험구를 입에 담아서는 안 되었다. 동임 김동수는 고참봉의 귀였다. 김동수에게 무슨 말을 하였다가는 이튿날 고참봉이 그것을 모두 소상하게 알아버리는 것이었다. 또한 김동수의 미움을 사서도 안 되는 것이었다. 김동수가 한번 밉게 생각을 한 사람은 고참봉 내 머슴이나 종들한테 언젠가는 한번 당하는 것이었다. 고참봉의 머슴이나 종들은 그야말로 천둥벌거숭이들이었다. 상것인 주제를 생각지 않고 양반인 고참봉을 등에 업고 마을 사람들을 떡 주무르듯이 했다. 좌우간에 김동수를 조심해야만 했다. 김동수는 또 면 주인한테도 이런저런 귀뜸을 곧잘 해주곤 하는 것이었다. 이바우는 고참봉이 원하는 일을 어떻게 해내야 할까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마을 한 집에 책임제로 일을 떠맡길 것은 떠맡기고 함께 나서서 할 것은 해야 할 터였다. 이 연못 정자 어느 쪽에다가 파고 다리는 어디에다가 놓을 것이오? 정자 동남쪽에다가 파라고 했다는구만. 아까 청지기가 다녀갔네. 크기하고 깊이하고까지 참복 나으리가 지정해 주었다네. 참복 나으리가 며칠 전에 복일도에 갔다가 왔다는구먼. 호산 윤선도라고 하는 분이 귀양살이를 하던 곳이 있는데 거기에 기막힌 정자하고 연못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라. 냇물에는 사방 5자 넓이의 바위판을 깐 다리를 놓았는데 그 다리는
연못 위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는구먼. 바로 그릇같이 만들어 달라는 것이여. 김동수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했다. 자신감이 생긴 다음부터는 말을 떠듬거리지 않았다. 이바우는 청해진의 보길도라는 섬에서 오래전에 일어난 일을 들어 알고 있었다. 그곳으로 귀양살이를 온 한 양반의 이야기였다. 거기에서 그 양반은 귀양살이가 아닌 신선노름을 했다는 것이었다. 노화도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동원해다가 집을 짓기도 하고 정원을 만들기도 하고 연못을 파고 연꽃을 심고 냇물 한가운데에 다리를 놓고 풍치림을 심었다. 연못 가운데는 섬들을 만들고 화초를 심었다고 했다. 다리 놓는 일은 크나큰 역사였다. 거대한 진검 바위돌들을 놓고 그 위에 사방 5자 넓이에 한 자 두께로 깎은 바위돌을 깔아가는 다리였다. 노화도의 석수장이들과 장정들이 날이면 날마다 그 역사에 동원되었다고 했다. 그 일을 하다가 몸살이 나서 죽은 자도 있고 바위돌들을 나르다가 그 바위돌에 치여 죽은 사람도 있었다고 했다.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였지만 첨사는 모른 채 하였고 오히려 그 양반과 날이면 날마다 풍월과 낚시질을 즐겼다고 했다. 그 역사를 어떻게 막을까? 이유암은 눈을 감은 채 이를 악물었다. 보릿고기에다가 날로 더해가는 봉족을 빌미로 한 고기 수탈, 군포거두기와 법에 없는 어세와 염세로 말미암아 근동의 주민들은 빼빼 마르기도 하고 부항이 들기도 했다. 이런 판국에 바위판 다리를 놓고 연못을 파고 그 안에 섬을 만들고 거기에다 화초들을 심는데 주민들을 동원하다니 그것이 말이나 되는가. 이우암은 김동수와 형 이바우가 한심스러웠다. 이 사람들은 간도 쓸개도 없단 말인가. 생각 같아서는 벌떡 일어나 소리쳐주고 싶었다. 당신들은 사람이요. 무엇이오? 제발 속들 좀 차리시오. 그렇지만 그들은 그의 말에 씨가 먹힐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우암은 눌러 참았다. 홍순서와 이공빈에게 귀뜸을 하고 모든 주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 그 역사를 방해하게 할 참이었다. 이번에는 아예 연못을 파고 다리 놓고 하는 이 울력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도록 밑을 단단하게 받쳐야 한다. 이 기회에 고참봉이 뜨거운 맛을 보도록 해 주어야 한다. 아주 디딜방아 일이 터지도록 들쑤셔야 한다. 만호가 성이 나서 노발대발하고 수졸들을 동원하여 근동의 사람들을 모두 끌어들이게 해야 한다.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모두들 들고 일어나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랑 빼앗기. 한밤중쯤에 이우암은 쥐도 새도 모르게 집을 나섰다. 장독이 아직 덜 가신 엉덩이와 허벅다리가 약간씩 캥기고 형한테 두들겨 맞은 옆구리와 등어리가 결리곤 했지만 걸을만 했다. 다음 날부터는 바닷일을 시작하리라고 생각했다. 틈을 보아 별님이도 만날 생각이었다. 생지왕 뿌리를 구해다 준 것과 문어를 잡아다 준 것이 모두 별님이의 짓이라는 것을 그는 다 알고 있었다.
별림이는 지역부의 집에서 살고 있을 뿐 사실은 자기의 아내나 다름이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이공빈의 집을 향해 가는 이유암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당장 지역부의 집으로 달려가 별림이를 불러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내일 바닷일을 가면서 지역부의 집을 지나가리라고 생각했다. 그가 바닷일 나가는 낌새를 알아차리기만 하면 별림이가 곧 그의 뒤를 따라 바다로 나올 것이다 싶었다. 별림이를 만날 생각을 하자 가슴이 쿵쾅거렸다. 화토불을 끼얹어 놓은 듯 얼굴이 화끈거렸다. 얼른 날이 밝았으면 좋겠다. 이공빈의 집은 갯마을로 넘어가는 갯등에 있었다. 움막이었다. 언덕을 까무누고 굴을 파듯이 지은 집이었다. 콧구멍만한 구멍을 내고 거기에 대우리 문을 달았다. 그의 발소리를 듣고 이공빈은 누구냐고 물었다. 이우암이라고 하자 그는 곧 문을 열고 나왔다. 그의 손을 잡고 모퉁이로 갔다. 자기의 아내가 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잠봉이 역사를 일으킬 모양이오. 이우암의 말을 들은 이공빈은 송알거리는 별들을 향해 헛바람이 새는 듯한 소리로 웃었다. 미친. 이공빈은 빈정거렸다. 이우암의 두 손을 모아 쥐어 흔들었다. 홍집강하고 의논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우암은 도망치듯 이공빈의 집을 빠져나왔다.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그가 하는 짓을 살피고 있을 듯 싶었다. 이우암은 얼마쯤을 걷다가 재빨리 뒤를 살피곤 했다. 몸을 숨기고 발자국 소리를 죽여가면서 지역부의 집을 향해 갔다. 별림이를 불러내자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냄새를 맡기라도 하고 싶었다. 혹시 그녀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밖에 나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지역부의 움막집 앞으로 다가갔다. 교교했다. 바야흐로 달이 뜨고 있었다. 달빛이 무서웠다. 누군가의 눈에 띌까 두려웠다. 달빛이 비치기 전에 집으로 들어가리라고 생각했다. 고양이 발걸음으로 뛰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몸을 눕히는데 밖에서 누군가가 이우암을 불렀다. 귀를 쫑그렸다. 그의 어머니 장산댁이 누구냐고 하면서 밖으로 나갔다.